CMI에서 출간된 PMBOK 7 에디션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앞에는 크게 프로젝트 관리 표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지침서, 우리 속칭 PMBOK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PMBOK 가이드 부분에 내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성과 영역이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선 그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지침서에 대한 그러한 그 구조와 함께 그 지식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식 영역이 총 8개 지식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PMBOK 가이드 앞부분이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요. 그 서론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PMBOK 지침서의 구조가 이제 서론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PMBOK 1장은 Introduction, 그래서 도입 부분이고요. 크게 보면은 2장, 3장, 4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2장은 바로 대부분의 그 내용을 차지하는 PMBOK 가이드의 가장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프로젝트 성과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조정, 그리고 4장은 모델, 방법, 결과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2장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성과 영역은 크게 이제 8가지 영역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팀 성과 영역, 개발 방식 및 생애주기 성과 영역, 기획 성과 영역, 프로젝트 작업 성과 영역, 인도 성과 영역, 측정 성과 영역, 불확실성 성과 영역, 이렇게 8개의 성과 영역이 통합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8가지 분야의 성과를 내야지만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6판에서는 우리 그 10개의 지식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분야, 전문 분야를 바라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지식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7판 7 에디션에 와가지고는 성과 영역이다 이렇게 8가지로 다시 재분류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관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크게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별로도 하고, 또는 연령별로도 구분하기도 하고, 기타 특성별로 구분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런 분야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 관점에서 구분을 했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 8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지만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가지 성과 영역은 그 성과 영역에 효과를 내서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결과 산출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중요한 활동들을 그 안에다 설명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에서 해야 될 활동, 핵심 활동들이 뭐가 있느냐, 팀 성과 영역에서 해야 될 활동들은 뭐가 있느냐, 이러한 형식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8가지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연관성을 갖고 있고 서로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 자체는 여러 분야에서 통합과 조정에 의해서 같이 진행이 돼야지 되는 것처럼 이 8가지의 성과 영역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성과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결과물 아웃풋이라든지 딜리버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도물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프로젝트 관리 PMBOK 7판, 7 에디션에서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단순하게 목표로 하는 그러한 인도물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냐, 아웃풋만 또는 딜리버럴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도 확장돼서 생각을 해서 그러한 관점에 초점을 두고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성과라는 말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가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뭐 어떤 재무적인 금전적인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있겠고, 어떤 뭐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너무 상승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어떤 효율성이 몇 % 정도 높아지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가치 제공 방식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런 8가지의 성과 영역은 동시에 수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프로젝트의 성격이 다를 뿐 모든 프로젝트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10가지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 영역을 다루던 그러한 6판에서의 내용들은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그게 잘 맞아 들어가는 전통적인 그러한 하나의 예측형 방식에서는 잘 존재를 했지만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프로젝트에서는 그러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좀 더 모든 프로젝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8개의 성과 영역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영역 활동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조직이나 프로젝트 이런 성격에 따라서 또 인도물 성격에 따라서 팀의 특성이나 이해관계자들 이런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정해서 써야지 된다라는 거죠. 조정해서 활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3장에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테일러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과연 그럼 조정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조정해서 써야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 조정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들은 규모,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규모나 특성에 맞게 다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의 그러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 자체 8개의 성과 영역에서 해야 될 활동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해서 쓰는 게 바로 좀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와 3개월짜리 소형 프로젝트의 내용을 똑같이 관리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관리를 위한 관리의 비효율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두로 통보하고 해야 될 일들도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처리하고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동일하게 우리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조정해야 돼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3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뭐냐면 모델, 방법, 결과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델이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그 PM박 6판에서는 도구 및 기법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도구 및 기법.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모델 및 방법은 이제 도구 및 기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PM박 6판에서 아웃풋 산출물로 나왔던 각종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템플릿 이런 것들은 모두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들을 다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과거에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떠한 산출물이 나온다라는 이런 방식에서 모델 및 방법에는 도구 및 기법으로 쓰였고 결과물은 이쪽에 아웃풋에 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칠판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프로세스 중심이 아닌 이러한 성과 영역 중심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성과 영역별로 해야 될 활동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인풋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8가지 성과 영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델과 방법, 결과물을 제시를 한 거죠. 물론 여기 4장에서는요. 어떤 모델 또는 어떤 방법, 어떤 결과물은 뭐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또는 뭐 기획과 관련돼 있고 이렇게 매핑이 돼 있습니다. 즉 각각의 모델이나 방법들 또는 결과물들이 어느 성과 영역에서 쓰이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매핑이 돼 있어 갖고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PMBOK 7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 표준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에 대한 지침서, 그래서 PM박 가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서는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그 성과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수행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에는 그 원칙은 하나의 우리가 이 행위를 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9개의 지식 분야들이 있는데요. 8개의 지식 분야, 8개의 그 성과 영역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팀, 개발 접근 방법 및 생애주기, 기획, 프로젝트 작업, 그 다음에 인도, 측정 불확실성. 사실은 우리가 PMP를 준비하나 이런 분들은 이걸 자주 읽어서 이런 8개의 분야가 머릿속에 그냥 가득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여러 번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8개의 성과 영역은 행동 안내 위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 원칙에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 그러면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성과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는 것들은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또 리스크 또는 리스크 대응을 최적화해라 또는 복잡성에 대해서 탐색해라 이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 불확실성 영역에 있죠. 그래서 복잡성을 열심히 탐구하고 대응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해라.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활동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이나 방법들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러한 성과 영역을 통해서 프로젝트 인도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프로젝트의 그 각종 문서와 같은 어떤 결과물들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PMBOK 이 책을 그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놓은 아주 유용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만은 머릿속에 가득 그냥 항상 넣고 있어야지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조정, 테일러링을 통해서 일부 모델을만 쓴다든지, 일부 방법만 쓴다든지, 일부 그 활동만 사용한다든지, 일부 결과물만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그 속성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그 8개의 그 성과 영역이 있는데요. 그 성과 영역 중에서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과 영역들이 쭉 가운데 있죠. 거기서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팀 성과 영역, 개발, 접근 방법 및 생애주기 성과 영역, 기획 성과 이렇게 쭉 8개의 그 성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영역 중에서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입니다.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이 이제 8개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성과 영역별로 우리 자세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영역,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이 이제 첫 번째인데, 자,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은 이제 크게 보면 이해관계자 참여, 그 다음에 다른 성과 영역과의 상호작용 관계, 그 다음에 PMBOK 7 에디션은 없지만은 이해관계자 관리 프로세스, 즉 전통적인 프로세스 중심의 이해관계자 관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 즉 PMBOK 6 에디션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본격적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이라는 게 뭐냐? 이해관계자란 말은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서 해피해질 수도 있고 새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해관계자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은 뭐 하는 영역이냐? 바로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 기능에 대한 것을 다루는 성과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을 잘 수행을 해서 효과적인 이해관계자를 관리가 돼가지고 성과를 제대로 낸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즉 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의 궁극적인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의 이해관계자와의 생산적인 업무 관계를 보장해주는 성과 영역이다. 또 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은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또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은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득을 얻는, 편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의 만족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반대로 프로젝트 결과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편익을 얻는 사람들한테는 만족과 지지를 얻게 만들어주고 프로젝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프로젝트에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에서는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서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관계를 만들고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연 PM과 팀원들만 가지고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함께 참여하고 함으로써 그 만족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는 궁극적으로는 개인, 그룹, 조직 등 또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에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자의 영향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경영층이 있는가 하면은 고객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 형태들이 변경이 되고 초반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초반에 이해관계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해관계자가 아닐 수 있거나 또는 처음에 이해관계자였던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직 내부, 외부에서, 내외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중립적인 사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해된 분석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를 줄이고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여라는 말은 이제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협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뭐 이슈 도출 뭐 등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우리가 참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팀원들끼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해관계자들의 그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 즉 요구사항이나 니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만이 프로젝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가치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성과 영역에 대한 그러한 그 설명은 이제 거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성과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뭐 개략적인 우리 쉬운 용어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관계자란 무엇이냐?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또는 활동 이런 결과에 영향을 받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 또 스스로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개인과 집단 또는 조직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자라고 부른다. 다시 해서 쉽게 우리는 프로젝트를 한정한다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여기서는 의사결정 또는 활동이라고 그러죠. 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게 뭐냐?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것은 정량적 정성적 정보 수집 그러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석 이걸 통해서 이해관계자를 결정한다. 그럼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게 뭐야?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앞에서 나갔던 단순하게는 지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회방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우리 프로젝트의 이해를 통해서 깊이 관여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성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량적으로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권력이라든지 권한, 파워라든지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추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관련해 갖고는 뭐 사실은 감시다, 통제다 이런 것들은 꼭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죠. 프로젝트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감시한다라는 것 자체는 실행 단계에서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한 후에 계획 대비 실적, 이것을 비교해서 실적이 계획 대비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활동 감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통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시 활동의 결과, 즉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편차, 차이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갈 경우에 이 차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 취하는 방법 자체가 뭐 단순한 어떤 시정 조치라고 얘기하는 커렉티브 액션이냐, 따라잡기 위한 일부 조치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 시정 조치가 프로젝트의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에 대한 통제 또는 시정 조치에 대한 통제,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은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되도록 따라잡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해서 뭐 일정 단축 기법을 적용해서 좀 늦어진 걸 일정을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통제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에서요, 이 성과 영역을 앞에서 성공적인 성과 영역을 만들어내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겠느냐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해관계자의 생산적인 업무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성과 영역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그들과 합의와 동의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그 이해관계자들의 만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없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의 좋은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그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확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의 생산적인 업무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해관계자의 업무관계를 효과적인 업무관계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이동에 따른 프로젝트의 만족도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관계자의 이동이란 말 자체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나 태도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나중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 이해관계자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와 동의가 계속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범위 외에도 프로젝트 요구사항이나 제품 요구사항이 많이 변경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프로젝트 초기에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때 같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지지를 얻거나, 그러니까 프로젝트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만족과 지지를 얻거나, 또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부정적 영향이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성과인데요. 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했느냐. 먼저 편익을 얻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행동으로 식별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들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나 핵심 전문가 그룹 같은 그러한 대화를 회의와 미팅과 대화를 통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과 지지를 판단하는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각종 기타 이슈 기록부라든지 이러이러한 이슈를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기록되죠. 또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예상되는구나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우리 그걸 기록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슈나 리스크들이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 계속 식별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제대로 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해관계자 그러면은 본 내용이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 참여 그랬는데요. 우리 인게이지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주거나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니즈를 말하거나 또는 함께 그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는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는 참여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그 이해관계자를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과 활동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관계자 참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활동은 언제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즉 착수하기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착수 시점에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노력은 프로젝트의 아주 초기부터 또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한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왜 프로젝트 착수 전에 하느냐? 프로젝트 착수 전부터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부터 또는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착수 이런 것들부터 우리는 뭘 하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목표라든지 범위 이런 개요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개괄적인 목표라든지 개요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독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되고 그들의 요구와 뭐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착수 전이나 프로젝트 착수 때는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주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적어도 고객이 누구고 사용자가 누구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총기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의 중요한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의 착수를 위한 여러 가지 검토나 내용들,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개요 이런 것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수 전 또는 착수 시점부터 참여 활동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를 제대로 참여시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공유돼야지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계속 이들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프로젝트의 팀원들 같은 건 어때요? 더더욱이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수립 과정에서 프로젝트 성과,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 비전을 공유하는 동안에
이 비전을 수립하는데 이거 해봤자 안 돼. 이건 별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과 협상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느냐가 바로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단계, 이렇게 총 5개의 단계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식별 단계, 이해 및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우선순위 지정 단계, 참여 단계, 감시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 사람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인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들인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람, 참여시켜야 되는 사람인지, 그냥 거리만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지,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등등 이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참여를 위한 이제 전략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되는 거죠. 분석을 하면서 또는 순위를 정하면서.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순위를 정하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에 같은 편으로 만들고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석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수립된 전략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동안에, 참여시키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미팅에 참여시키고, 또는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의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참여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감시예요. 우리가 했던 참여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앞에서 식별하고 이해하고 분석했던 그러한 이해관계자의 태도나 상태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빠져나가고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